저는 현대건설이 쉽고 간단하며 흥미롭고 저렴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익숙한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그리 크지 않은 건물들이 반드시 그렇게 견고하고 그 결과 아주 무거울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1000로 짓는 집 프로젝트와 제가 혁신적인 초간단 기술로 지은 많은 건축물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건설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도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야샤 코샤크의 노래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건축 해법을 지향합니다. 그러니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안녕하세요. 점차적으로 배럴형 사우나 제작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단조로운 작업에 점점 실증이 났습니다. 실제로 주문도 많지 않았습니다. 고용 인력을 활용해 본격적인 대량 생산을 하려던 계획이 점점 물거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런 사업으로 우리 가족의 식비 정도는 벌 수 있다는 점이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예전 작은 가구 공장이 막을 내릴 무렵, 그러니까 2000년대처럼 최소한 그 정도로라도 제대로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을 남쪽으로 여행 보내려면 사우나 주문이 최소 2~3배는 더 많아져야 했습니다. 잠깐만 너희는 사우나가 몇 개나 들어와야 해? 바로 이만큼이야. 그냥 그 사람들은 현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야. 나는 심지어 내 이동식 사우나 샘플을 가지고 민스크나 모스크바에 가보고 싶었어. 낮에는 사우나가 주문을 받으면서 서 있고 밤에는 내가 그 안에서 잘 수 있어서 임대 숙소 비용을 100% 아낄 수 있었지. 사우나는 트레일러에 있고 트레일러는 운송수단이야. 금지되지 않은 곳이면 어디든 세울 수 있어. 밤마다 나는 이동식 사우나를 중심지 쪽으로 조금씩 옮겼을 거고 왜 바퀴 달린 부동산의 가치도 킬로미터마다 점점 올라갔을 거야. 주문을 몇 개 받고 다시 돌아와서 일에 착수했을 거야. 하지만 아내가 허락하지 않았어. 예전처럼 계속 인터넷에 영상을 올렸지. 배럴형 사우나 제작에 관한 영상을 몇 개 찍었어. 그러면 내 사우나를 고멜과 그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 어쩌면 러시아에서도 주문이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벨라루스와 러시아는 사실상 국경이 없어. 거기에는 석유업자도 있고 가스업자도 있고 모스크바 근교의 멋쟁이 별장 주인들도 있지. 지금은 좀 아니었으면 해, 제발. 그 영상들에서는 내가 사업가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내 경험을 나눴기 때문에 조회수도 꽤 괜찮게 나왔어. 수백만은 아니지만 수십만 명이 내 사우나 영상을 봤지. 나는 이미 알아챘어. 내가 사업가처럼 사우나를 팔고 싶다는 식으로 영상을 찍으면 사람들이 거의 안 보더라고. 그런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별로 도움이 된다고 느끼지 않고 금방 꺼버리고 광고쟁이라고 욕하고 시청 지속 시간도 짧아. 그래서 인터넷도 그런 영상을 다른 시청자들에게 추천하지 않게 돼. 그런데 예를 들어 배럴 사우나 제작의 세부 사항이나 원가 계산, 다양한 테스트에 관한 영상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흥미로워해. 이런 영상들은 훨씬 더 많은 조회수를 기록해. 그래서 어디 아카드 같은 데서 통나무통 안에서 살지 않으려고 나는 그 당시 급속도로 성장하던 소셜미디어 마케팅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어. 계획은 이랬지. 목욕탕에 관심 있는 시청자가 내가 만든 영상, 예를 들어 내가 배럴 사우나를 만들고 그 원가를 계산하는 영상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하는 작업의 양을 확인하게 되지. 저 야샤처럼 고생하는 건 싫어. 차라리 완제품을 사는 게 낫겠어. 그리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겠지. 야샤, 나도 저렇게 멋진 목욕탕 하나 만들어줘.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답하지. 문제 없어요, 좋은 분. 돈만 준비하세요. 정말로 곧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집에서 이런 특별한 판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또 완제품을 사지 않고 사우나용 페인트를 직접 만드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봤어요. 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그리고 고향인 벨라루스에서 메시지를 받았어요. 외국인들은 보통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존경을 표했죠. 하지만 아주 진지한 비즈니스 제안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바이카로스 근처에 급하게 160개의 배럴 사우나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급하게 야샤, 가져오고 설치해줘. 설치가 끝나면 바로 전부 결제해줄게. 최고의 조건으로. 심지어 보너스도 줄 거야. 제가 거절하자 이분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서운해했습니다. 아마도 그분은 거절을 자주 당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바이카로스에서 꽤 영향력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분을 몰랐기 때문에 그가 기분 나빠할까봐 걱정하지 않고 쉽게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성수기라서 제 사우나들은 모두 모스크바와 민스크 사람들이 예약해간다는 핑계까지 만들었죠. 하지만 저는 소박하지만 자존심 강한 벨라루스 사업가로서 제 돈으로 산불 없이 최대 3개의 사우나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었죠. 그것도 아내의 비상금까지 써야 가능한 일이었죠. 그리고 아내는 이자도 많이 받습니다. 러시아에서도 비슷한 제안들이 들어오곤 했습니다. 이게 바로 공동 관세 구역의 힘이죠.
이런 제안에 뛰어들지 못한 건 여유 자금이 없었고 뭔가 수상쩍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올리가르인 척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제 소박한 자금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지어 제 영상에서 일부러 더 낡은 옷을 입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제 재정 상태에 너무 기대하지 않게 하려고요. 하지만 그것도 소용없었습니다. 수상한 제안들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댓글을 보면서 저는 그 시절에는 스칸디나비아식 사우나통이 우리 포스트 소비에트 지역에서는 아직 생소했지만 이미 우리 장인들이 그 평판을 망쳐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지인이 비슷한 사우나통을 샀는데 그 안에서 따뜻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춥기만 하다고 하면 그런 사우나통을 사라고 설득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동슬라브식 대충대충 문화가 사우나통의 명성을 빠르게 망쳐놓았습니다. 외국 영상에서는 이런 사우나통에 대한 후기가 아주 좋았거든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스칸디나비아 사람에게 좋은 것이 러시아 사람에게는 문제라는 말입니다. 러시아인이라는 단어보다는 동슬라브인으로 바꾸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벨라루스인, 우크라이나인, 러시아인 모두 똑같이 실수를 했으니까요. 사실 자동차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평생 지구리나 타브리아 같은 차만 타고 다녔다면 전 세계 자동차 산업도 똑같을 거라고 착각하게 되죠. 그리고 벨벨지라는 것도 있으니까 모든 통영 사우나가 나쁜 건 아니에요. 친구 발렌팀은 사우나가 이동식일 수 있다는데 동의했어요. 하지만 적국의 스칸디나비아식 통 모양은 절대 아니라고 했죠. 발렌틴이 제 사우나에서 증기를 즐길 때 그가 정말 좋아하는 게 눈에 띄었어요. 하지만 외국에서 들여온 곳에 대한 반감 때문에 완전히 편하게 쉴 수는 없었죠. 그게 확실히 느껴졌어요. 친구 발렌팀의 사우나는 라페트로 만들어졌어요. 라페트는 양쪽이 평평하게 잘린 통나무로 만든 목재 자재입니다. 두꺼운 판자나 반쯤 가공된 목재처럼 생겼죠. 충분한 구조적 감도를 얻기 위해 발렌팀의 사우나 벽은 훨씬 두껍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우나가 제 이동식 통영 사우나보다 훨씬 무겁죠. 친구의 사우나 트레일러는 소련 시절에 나온 크바스나 맥주통 운반용 트레일러를 약간 개조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소련 시절 이동식 상점의 기적을 기억하실 겁니다. 발렌티면 트레일러에 더 작은 지름에 바퀴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도 완전히 다른 트레일러가 되었죠. 이렇게 무거운 사우나 트레일러를 끌기 위해 친구는 일부러 강력한 메르세데스를 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 좋은 차도 오르막길을 오를 때는 늘 잘 해내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든 이축 트레일러 플랫폼에 올린 통영 사우나는 가벼운 혼다 CRV로도 꽤 접근하기 힘든 곳까지 쉽게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곳에서 다시 끌고 나오는 것도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가벼운 구조 덕분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것은 제가 만든 사우나에 사용한 시중에서 구입한 분이 주요 불만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부주의한 장인들이 인류의 가장 위대하고 단순한 발명품인 문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우나에 직접 만든 문을 사용하기 시작할까 고민했습니다. 제 마당에는 몇 년째 용도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구조물이 기후 테스트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른바 모조각재의 특성을 시험해보기 위해 그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2014년쯤 아직 배럴 사우나를 만들기 전이었습니다. 가짜 목재를 만들기 위해 25mm 두께의 제제목, 즉 1인치 판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가 꽤 튼튼하고 견고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시골 생활에 관한 영상도 촬영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점차 검색량이 꽤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주로 시청자들이 토론에 참여하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절반은 여기가 시골이 아니라 교외라고 반대했고 나머지 절반은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진 곳에 산다고 동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향인 호멜조차도 외진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더 외진 곳으로 이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때 제 기분이 딱 그랬습니다. 이런 논쟁들은 제가 시골 생활에 대해 올리는 영상의 인기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자가주택에서 사는 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더하는지 이야기했죠. 예를 들어 인터넷을 위한 광섬유 설치 같은 것 말입니다. 아파트에서는 그런 걸 거의 느끼지 못하죠. 벽에 구멍을 뚫고 바로 걸레바지와 문틀을 따라 설치해줍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직접 고생해야 합니다. 거리의 절반, 마당의 절반을 파헤치고 집둘레 포장도 깨야 하죠. 막내 아들 기르만과 그의 사촌에게 포스트 아포칼립스 시대의 생존 조건에 익숙해지도록 가르쳤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항상 상황을 과장해서 보여줬고 우리는 도시의 폐허에서 나온 재료로 생존을 위한 불자리를 만드는 방법을 연습했습니다. 도시는 핵폭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외딴 곳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아직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구조물 아래에는 작은 연습장이 있었습니다. 본관에 아직 완전히 사용되지 않은 공간들도 하나씩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재정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이제는 약간의 목재를 쓸 여유가 있었습니다. 경쟁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끈질기게 사우나 시제품을 들고 주문을 받으러 다녔는지 보고
아마 모든 주문이 이제 제게 몰린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이런 식의 광고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가 점점 더 뚜렷하게 눈치채기 시작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즉 사업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모든 목욕탕을 몇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만약 배럴 사우나를 제대로 스칸디나비아식으로 몇 가지 작은 요령만 잘 지켜서 만들면 그 사우나는 가족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사우나를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자랑하고 사랑하며 심지어 꾸미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스칸디나비아인에게 좋은 것이 벨라루스인에게도 좋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동식 사우나 샘플뿐만 아니라 입소문을 통해서도 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문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작업을 혼자서 해냈습니다. 조립할 때만 큰아들 마르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고 프로파일로 만든 제 자작 슈퍼난로가 포함된 사우나를 주문할 때는 화력 테스트를 위해 막내 아들 게르만을 불렀습니다. 인터넷에서 페치노이 로만틱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친구 드미트리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착한 사우나 상인인 친구 발렌틴도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인사 나누세요. 여러분은 댓글을 통해 이미 알고 계시죠? 드미트리와 발렌틴,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알겠지. 이건 오래된 통이야. 사시나무로 만든 거야. 여기 칠해져 있지. 그리고 어딘가에 나비도 달아놨어. 나비. 와. 그래, 완전 바보야. 나비드? 그러니까 우유빛 콘크리트는 위에서 잘라낸다. 위로. 내가 넣었어. 그 다음에 요런 두 개를 사. 깃털 라인. 여기서 약간 눌러줘. 이상한 것들. 잉크펜도 팔아. 맞아. 화장실용 클립. 그러니까 거기서 쏘고 두 개 구멍을 뚫고 끼웠어. 여기 이 제한 장치가 올라가. 그러니까 제한장. 물이 차오를 때. 그래, 거기 두 개 구멍이 있어. 그리고 여기는 바닥이 있었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봐봐. 아마 차례 스타일 거야. 그러니까 여기 대략 30m 정도 되는 것 같아. 지금 바로 실전에서 다 보여줄 거야. 발렌틴 마스터, 맞지? 오. 아이 젠장. 가서 노 줘보자. 아마도 지붕 위로 가자. 그게 말하자면 데워지면은 일종의 목표, 그러니까 목표 방 같은 걸 만들어내야 알지. 디말라이스카야랑 같이 있는 그런 방 말이야. 바로 친구인 발렌틴을 방문했을 때 나는 그가 현대 벨라루스인의 집합적 이미지라는 걸 깨달았어. 어쩌면 전체 포스트 소비에트 지역을 대표하는 집합적 이미지일 수도 있지. 이건 더 이상 그냥 완제품을 사고 싶어 하지 않는 새로운 DIY 문화야.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나는 분석가는 아니야.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사는 걸 좋아하지 않게 되었고 많은 것을 직접 손으로 만들고 싶어 하게 되었어.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정말 많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래. 차고 옆을 지나갈 때마다 나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오래된 자동차를 용접하고 칠하는 모습을 자주 봤어. 어떤 사람들은 녹슨 고철을 치운 뒤 차고를 작업장으로 바꿔서 목공이나 금속 작업을 하곤 했어. 그리고 주로 자기 필요에 맞게 사용했지. DIY 문화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었어. 아니면 어쩌면 이 모든 게 내 착각이었을지도 몰라. 예를 들어 아이들은 주변에서 또래 아이들을 알아보고 임산부는 다른 임산부를, 유모차를 끄는 여성은 같은 유모차를 끄는 여성을, 술꾼은 다른 술꾼을 알아보지. 그리고 DIY족은 또 다른 DIY족은 알아봐. 이것도 나는 배제하지 않았어. 그리고 나는 점점 더 DIY족이라는 느낌이 강해졌지. 하지만 왜인지 내 사우나가 이렇게 잘 팔리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 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게 점점 더 좋아졌어. 정원과 텃밭에 관한 주제가 정말 흥미로웠지. 점차 우리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 도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열정적인 시골 텃밭 농사꾼으로 변해가고 있었어. 왜냐하면 친환경 농산물 재배라는 주제가 우리 사회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거든. 예를 들어 과수원 가지치기에서 나온 나뭇가지를 태우지 않고 정원형 파쇄기로 잘게 부수면 텃밭에 쓸 유기물도 없고 바비큐용 장작도 생긴다는 걸 알게 됐지. 아내와 함께 집을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였는지 떠올리며 이런 값비싼 작업들을 어떻게 하면 저렴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을지, 적어도 작은 건물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늘 고민했어. 현대의 건축 자재와 마감재들은 일부러 우리에게서 최대한 많은 돈을 빼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느껴졌어. 이 자재들로는 모든 것을 직접 지어도 비용이 많이 들어.
만약에 또 인부들을 고용하면 정말 엄청나게 비싸지. 방수 같은 데서 사소한 실수라도 하면 전부 다시 해야 해. 나는 젊었을 때부터 복합 소재를 좋아했어. 15살 때는 유리섬유 오토바이 헬멧이랑 오토바이용 카우 생산을 해보려고도 했었지. 그때 이미 몰드랑 금형이 뭔지 알고 있었어. 그 시절에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어. 협동조합원이 되거나 나중에는 새로운 벨라루스 사람이 될 수도 있었고, 아니면 학교에서 계속 공부하다가 구지에 진학할 수도 있었지. 부모님께서는 그래도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어. 그래서 현관을 다시 만들 때는 합판, 에폭시, 수지, 유리섬유천을 이용한 직접 만든 복합 소재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어. 이 복합재에서 합판이 약한 골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만든 현관은 오래가지 못했지. 그때는 아직 템플렉스를 떠올리지 못했어. 압출 폴리스티렌 폼은 나중에 사용하게 될 거야. 그래서 더 전통적인 재료인 금속과 나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 아주 튼튼하고 거의 영구적인 현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을 찍기도 했어. 이런 방법들이 처음에는 가장 저렴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수십 년 동안 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가를 나눠보면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 돼. 친구 발렌틴은 좀 더 전통적인 목욕탕 건축에서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실험을 했어. 그 분야에서도 자신만의 시각으로 혁신적인 방법을 적용하려고 노력했지. 나는 바로 발렌틴에게서 저렴하게, 심지어 아주 저렴하게 건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빠르게 알게 됐어. 예를 들어 친구는 개인 광고에서 가격 변동을 적극적으로 살펴봤지. 그리고 그는 많은 것들을 아주 저렴하게, 때로는 무료로도 구할 수 있었어. 친구가 자기 소유지를 안내할 때마다 나는 그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각종 건축 자재나 마감재를 얼마나 저렴하게 구입했는지에 놀라곤 했어. 발렌티는 도전적인 건축에서 적극적으로 실험을 했어. 발렌티는 전통적인 건축에서도 적극적으로 실험했어. 보세요. 보세요. 자막 제작 디마코비 조카. 보세요. 보세요. 참고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계속됩니다. 보세요. 보세요. 괜찮을까요? 아들아, 그래, 갈게. 그리고 유튜브에 더 먼저 올라와. 채널을 후원하기. 그래. 그리고 후원도 할 수 있어. 그래. 내 난로는 스테인리스 식품용으로 만들 거야. 그러니까 직접 만든 거야? 그래, 직접 만든 거야, 맞아. 일부는 광고나 참가자들의 공고를 보고 샀고, 일부는 내가 가지고 있던 거야. 유명한 난로의 원리를 따라 만든 거야. 안쪽에 돌을 담는 부분이 들어가는 구조야. 모두 스테인리스로 만들었어. 난로는 우리 리트스크의 유명한 맥주 캔으로 만들 거야. 난로는 맥주 캔으로 만들었고, 외벽은 식품용 스테인리스로 예전에 물탱크로 쓰던 거야. 연료 넣는 칸은 50×50으로 할 거야. 그리고 파노라마 유리도 용접해서 벽돌로 감쌀 거야. 보통 우리 벽돌로 할 거야. 우리 벽돌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야? 비텝 스크산. 비텝 스크산이야. 일반 예쁜 벽돌이 될 거야. 열을 잘 머금는 벽돌이 될 거야. 벽에 매달릴 거야. 통나무 벽이 그걸 허용하니까. 그리고 사우나 벤치 높이에 맞춰서 매달아서 눈높이에 오는 유리창이 되게 할 거야. 사우나에 누워있을 때 그냥 불을 멍하니 30분 동안 볼 수 있게 하려고. 그리고 완전 좋지. 그런 식이야. 그리고 궁금한데 이 사우나에 얼마를 쓸 생각이야? 알고 싶네. 금액으로 말하는 거야? 자, 얼마 나왔어? 우리 돈 3,000구나 많진 않아.
벨라루스 루블로. 아니 달러 맞아. 목욕탕이 1,000달러야. 아니야 우리 벨라루스 루블로 3,000이면 그건 불가능해. 아니 가능하지. 3,000달러. 그러니까 목욕탕이 지붕까지 해서 크기가 4,000달러. 그러니까 지붕까지 포함한 목욕탕 크기는 3m 곱하기 4m고. 맞지 대충. 지붕까지 해서 4곱사. 이렇게 자기들 일을 계산하는 거지. 그렇지? 뭐 당연히 계산하지. 일 자체도 즐겁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설치된 수영장도 엄청 비싼데 그런 수영장은 지금 하나만 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 수영장도 그 금액에 포함돼? 수영장 당연히 포함이지. 스파 컴플렉스도 전부 들어가고, 스파 컴플렉스에 TV도 있고 지금 공사 중이야. 증기욕구역, 수영장 휴식구역, 블레브노이, 물 양동이 하나, 또 하나는 러시아식 모드야. 핀란드식. 어떤 거냐고요? 당연히 러시아식이죠. 러시아식. 완전 러시아식입니다. 그리고 오직 누워서만, 앉지 말고 오직 누워서만요. 가장 큰 일회성 투자는 통나무 골조입니다. 그건 통나무 골조과 제제목이고 모든 게 발밑에 굴러다녔어요. 심지어 기초도 발밑에 굴러다녔죠. 기초는 정말로 아주 저렴하게 벨라루스 돈으로 10루블, 그러니까 시멘트 한 포값밖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모래도 강에서 가져온 거예요. 계산책 시키면서 다 가져왔죠. 저는 친구 발렌팀의 경험이 저에게 정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점점 깨달았어요. 더 이상 계속해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며 새로운 사회에 필요 없는 물건을 억지로 팔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걸요. 예를 들어 제가 만든 이 유리섬유 금형에서 나오는 유리섬유 보트들은 제작 과정에서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꽤 비싼 보트가 되고 말아요. 점차 제 영상 중에서 텃밭, 건축, 그리고 기타 생활에 필요한 용도로 직접 개조한 도구들을 모은 별도의 재생 목록도 만들어졌어요. 땅을 파는 도구에 관한 영상이 큰 성공을 거둔 후 저는 아주 단순하고 수백 년 동안 사용되어 온 도구들에도 합리적인 개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망가진 오래된 갈크를 가져와서 자동차 서스펜션에서 사용하던 볼 조인트를 그 구조에 추가했습니다. 아주 빠르게 3D 갈퀴가 완성되었고 이 갈퀴는 훨씬 더 뛰어난 갈퀴 기능을 자랑합니다. 사용하기도 훨씬 더 즐겁습니다. 새로운 갈퀴는 모든 갈퀴에 큰 단점도 없습니다. 실수로 밟아도 이마를 때리지 않습니다. 저는 보통 오래된 자동차 부품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래된 타이로드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뭔가 쓸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의 베이스는 마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한쪽에는 심지어 날이 서 있기도 하죠. 저는 막내 아들과 함께 포스트 아포칼립스 생존 수업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고 이번 과정에서는 이 포스트 아포칼립스 무기를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품은 아주 많이 남을 것이고 부족한 것은 사람들뿐일 것입니다. 제가 자동차 정비를 배우는 친구에게 제 새로운 작품을 보여줬을 때 그는 이 도끼가 어떤 부품들로 만들어졌는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도끼는 정말 훌륭하게 만들어졌습니다. K, 마구 썰어도 끄떡없습니다. 중고 프로파일로 만든 제 자작 사우나 난로 모델이 사우나 애호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지만 저는 난로 실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면 집에서 만드는 로켓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열방출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굴뚝용 대류기입니다. 어느 날 자동차가 고장나서 버스를 타고 가야 했는데
그때 제 새로운 소비자들이 뚜렷이 보였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책이나 신문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스마트폰 화면에서 뭔가를 넘기지 못해 당황하는 밈은 이제 아주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요즘은 나이든 젊은이들이 10대들보다 더 능숙하게 휴대폰을 다루고 소셜미디어와 동영상 플랫폼도 잘 사용합니다. 이제는 소셜미디어와 동영상 플랫폼이 아파트 입구나 복도에서의 시간, 그리고 TV까지 대신하게 됐습니다. 세상은 콘텐츠를 원합니다. 발렌틴과 또 한 번 만난 후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서 이번에는 팔려고 하지 않을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돈 $1,000로 집을 지을 예정이고 $1,000로 집의 골조를 짓는 과정을 자세히 촬영할 것입니다. 제가 몇 년 동안 무의식적으로 테스트해왔던 것은 바로 통나무처럼 보이게 가공한 목재입니다. 그게 바로 용도가 불분명했던 건물인데 이제는 용도가 정해졌습니다. 슈퍼 소재로 가는 길에 대한 이전 두 편의 영상 링크는 이 영상 아래에 남겨두겠습니다. 아직 못 보셨고 궁금하시다면 한번 보세요.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야샤 코샤카의 노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루티브, BK그룹, 틱톡, 쟤네도 구독해주세요. 모든 링크는 영상 아래에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시면 새로운 소식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평화가 깃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